1546년 덴마크에서 위대한 천문학자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티코 브라헤인데요. 티코 브라헤는 3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별과 행성의 운동을 관측해 기록을 남긴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1572년 최초로 초신성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무척 뛰어났다고 알려진 그는 망원경의 도움 없이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측한 천문학자였습니다. 덴마크의 왕이었던 프레드리크 2세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 관측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브라헤였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리크 2세 후임으로 크리스타인 4세가 즉위하자 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신성 로마 제국 치하의 프라하로 향하게 됩니다. 천문 관측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췄지만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은 부족했던 브라헤는 1600년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를 채용하여 그때까지 자신이 모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브라헤의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데이터를 선뜻 모르는 사람에게 모두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케플러의 능력도 확인해야 했지만 인간적인 신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반면 케플러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였는데요.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긴다더니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는 보여주지 않아 실망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행운일지 불행일지 이 둘의 애매하고 불편한 사제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후인 1601년 브라헤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브라헤의 자료를 온전히 넘겨받은 케플러는 특히 화성에 주력했습니다. 화성의 정확한 공전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화성의 전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케플러는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기에 행성의 궤도가 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브라헤가 남긴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한 결과 약 8분 각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브라헤와 케플러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결과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케플러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스승의 관측 데이터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원 궤도에 대한 자신의 오랜 신념을 포기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수십 번의 계산으로 그가 내린 결론은 타원이었습니다. 브라헤 사후 8년이 지난 1609년 신천문학에서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라고 밝힙니다. 이로써 케플러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진리 한 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새기게 됩니다. 2005년 1월 14일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최초의 탐사선이 착륙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이름은 350년 전 타이탄을 최초로 발견한 네덜란드의 과학자 하위언스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갈릴레오의 망원경보다 더 뛰어난 망원경을 제작하여 1655년 3월 25일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오가 최초로 토성에 희미한 테두리가 있음을 발견한 후 그것이 토성의 골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하위언스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1656년 토성의 고리가 고체가 아닌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1659년 11월에는 화성의 시르티스 메이저 병원의 계략적인 지도를 그려내고 이를 기초로 화성의 자전주기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1672년 8월 하위언스는 화성의 밝은 점을 관측하고 그림으로 남깁니다. 시간이 흘러 그것은 화성의 극관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목성에서 위성을 발견한 이후 화성에도 위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화성을 관측해왔지만 언제나 화성에 달이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1726년 걸리버 여행기 3부 라퓨타로의 항해편에서 화성에 2개의 달이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스위프트가 소설을 발표한 지 150여 년이 지난 1877년 화성과 지구가 근접했던 그 해에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올이 마침내 화성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8월 12일에 데이모스를 발견했고 6일 후인 18일에 포보스를 발견합니다. 두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의 두 아들의 이름인데요. 데이모스는 두려움, 포보스는 공황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전쟁의 신이니 부전자전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하고 카날리라고 명명한 선형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영어로 운하로 잘못 번역된 이 카날리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은 폭발했고 사람들은 붉은 행성의 물웅덩이 주변에 외계인이 모여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7월 15일 마리너 4호가 화성에 도착하면서 화성의 운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1963년 4월) 과학자들은 분광학 분석을 통해 화성의 대기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대기에 물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수세기 전에 발견된 극지방의 극관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대를 모았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화성의 대기는 건조한 사막 위의 공기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만 존재할 뿐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거의 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지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미국의 초기 우주 프로그램의 큰 성공 중 하나인 마리너 4호 탐사선은 1965년 7월 15일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우주에서 다른 행성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화성에는 물도, 운하도, 외계인도 없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향후 화성 표면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8개월의 임무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리너 4호 미션의 총 비용은 $8,32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